네, 안녕하세요. 뭐, 주가는 빠졌는데, 그죠? 주가는 빠졌는데, 음악을 이랍시고, 흥겨운 음악을 틀기가 뭐해서, 그래도 잔잔한 음악을 틀었더니, 또 민구님께서 음악이 심상치 않네, 라고 하십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장 분위기가 수상하다 보니까, 다소간 좀 잔잔한 음악을 틀려고 노력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코끼리죠, 그죠? 코끼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마 코끼리 그림만 보더라도 아마 지키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내내 주장한 게, 그죠? 방 안의 코끼리. 방 안의 코끼리. 엘리펀트 인 더 룸 이래가지고, 엘리펀트 인 더 룸. 방 안의 코끼리를 계속 강조했었죠. 그죠? 이 방에 이 코끼리가 들어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앉아 있는데 콧김을 싹싹 세면서 이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덩치는 무지하게 크고요. 그러니까 방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정작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야 지금 방에 코끼리가 없어. 방의 분위기가 쾌적하네 라고 있는 코끼리를 애써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엘리펀트 인 더 룸이라 그러죠. 그죠? 나타나 있는 악재를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식에서 말한다면 현재 방 안에 코끼리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금리죠, 금리. 그죠? 금리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잭슨 홀 미팅이 있었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무슨 이야기 할지가 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파월이 애매모호한 도비시한 비둘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라고 평가절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아저씨가 무슨 이야기 할지 상당히 궁금하지 알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달랑 8분 이야기했습니다. 8분. 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거 듣지 마라. 보면 뭐 하겠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나름 전문가라고 해서 제롬 파월이 이야기하는 것을 8분 동안 들었는데 그 양반이 딴 거는 다 모르겠는데 폴 볼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폴 볼커. 그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폴 볼커란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왜 인상이 깊으냐? 제가 쫄다고 때, 주니어 때, 은행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당시 폴 볼커가 FRB 의장이었습니다. 그죠? 들어갔을 때, 폴 볼커가 1979년 8월 달에 FOMC 의장에 취임했거든요. 그죠? 부터 1987년까지 FOMC 의장이었으니까, 제가 신입사원 시절하고, 그 다음에 폴 볼커가 FRB 의장이 됐던 시절과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폴 볼커였는데, 이 양반이 금리를 얼마나 올렸는지, 그야말로, 폴 볼커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정말 산천초목이 벌벌벌 떨었어요. 지금처럼 그린스팬처럼 또는 버네기처럼 파월처럼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말합니다. 금리 올릴 거야. 통화량은 많이 늘었으니까 통화량 긴축할 거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급등했고 달러 값이 폭등했고 산천초목이 벌벌벌 떨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난 일요일 날이군요. 일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말 특강으로 스탑 앤드 고라는 걸 올려드렸죠. 그죠? 스탑 앤드 고. 경기하고 금리를 양쪽 놓고 경기를 잡으려니까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가 오르고 인플레를 잡으려니까 경기가 오르고 그래서 두 손을 다 잡고 이렇게 경기가 조금 나쁠 것 같으면은 금리를 내리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다시 금리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현상이 스탑에는 고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폴 볼커는 나 이런 거 안 한다 라고 해서 경기는 나중에 두고
물가만 줄청 잡았죠. 금리를 엄청 올렸죠. 그랬던 폴 볼커조차도 제가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말에 스탑 앤 고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막강한 폴 볼커조차도 금리를 올렸다가 금리를 9%, 20%까지 올렸다가요. 경기가 나쁘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9%까지 왕창 떨어뜨렸다가 다시 20% 올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한번 대혼란을 줬죠. 그러니까 어제 제롬 파월 이야기는 그 이전에 스탑 앤 고 안 한다. 폴 볼커 이야기 실수는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폴 볼커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를 좀 약간 엉망이 됐습니다만은 물결을 잡았으니까 폴 볼커 이전에 스탑 앤 고라는 게 엉망이었지 않냐.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쉽게 말해서 시장의 예상대로 그야말로 도비시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올해는까지는 금리 올릴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금리 이제 안 올릴 거예요. 금리 내릴 거예요. 라고 말할 거라는 기대감을 산산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죠? 주가는 폭락하고 말았죠. 그죠?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폴 볼커가 권총 차고 다녔다는 사람인지 권총 타고 다녔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요. 네, 위협도 있었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 카리즈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폴 볼커 한 몇 년,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폴 볼커 막판에 그 볼커 카운슬이라 그래가지고 볼커 룰을 만들어가지고 은행들이 투기적인 거래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강력한 방침을 만들게 했던 분이 바로 폴 볼커입니다. Anyway, 제롬 파월이 폴 볼커 이전의 스탑 앤 고 정책은 안 좋았다. 다시 말해서 금리를 이제는 내릴 가능성이 없던 당분간 금리를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유지할 거고 내년도에 금리 내릴 가능성은 기대감은 사라지게 되면서 주가가 어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엉망진창이 됐고요. 알다시피 오늘 우리 시장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불안불안하다, 그죠? 불안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됐죠? 차트를 가지고 코스피 지수 차트를 가지고 불안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화일 이야기했었죠. 그죠? 변화일 이야기하면서 변화일 저점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야기한다면 요 세 개가 변화일이었으니까 변화일 저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계속 가는 거고 변화일 고점 위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요 변화일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떨어졌기 때문에 쭉 떨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주가가 한 이틀 올라가는 바람에 틀렸나? 내가 틀렸나? 라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심지어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 MTN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화요일날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목요일날 다시 또 나갔거든요. 화요일날은 땜빵으로 나갔고 목요일날 진짜 정규로 출연한 건데 목요일날 나가면서 내가 지난 화요일날은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보니까 좀 흐릴지도 모르겠다. 괜히 화요일날 괜히 나간가 보다. 떨어진다고 괜히 이야기했나? 헛소리했나? 라고 후회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오늘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이 변화일로 인한 예측이 그죠?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변화일고 나발이고 같은 거 볼 거 없이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뭡니까? 주가와 RSI 사이에서 다이버전스. 그죠?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여전히 얘가 구름을 못 넘겼으니까 구름을 넘기면은 그죠? 구름을 넘어서는 걸 확인하고 그죠? 예? 확인하고 구름을 넘기라고 확인하고 뭡니까? 거래하시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코스닥도 구름 밖으로 나가는 거 확인하고 그죠? 물증을 보고 말씀했는데 구름 나가는 게 알고 좀 이렇게 됐으니까 상당히 가깝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거든 이제.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앞으로도, 지금부터가, 이제 어제 뭐, 이때 못 팔았던 거 할 수 없는 거고,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뭐, 좀 하더라도 더 올라갈지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오늘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정답은 1번은, 정답은 오늘이라도가 정답이죠. 그죠? 오늘이라도. 오늘이라도 기준선 밑에 내려왔고, 이걸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기준선 밑에 내려왔고, 기준선 넘어서지 못할 것 같죠. 그리고 후행 스팬더 캔들 밑도 내려왔고, 그죠? 내려왔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은 오늘이라도 매도하는 게 정답이었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이라도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일지 몰라도 기준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고 구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일부라도 오늘이라도 매도하는 게 정답이었는데 1번.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우리의 원칙으로는 우리의 순서로 말하면 주가가 상승해서 그죠? 하락으로 돌아서는 단계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맨날 하는 이야기 다 아시죠? 자, 순서가 됐습니까? 1, 2, 3, 4, 5, 6으로 어떻게 됩니까? 1번 주가가 돌아선다. 1번. 2번 전환선이 돌아선다. 2번. 그죠? 1번, 2번. 3번은요. 기준선 전환선이 서로 교차한다. 이게 3이죠. 그래서 4번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다. 가 4번. 5번은요.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온다. 5번. 마지막으로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추세가 맛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주가 돌아선 거 됐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이 돌아선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3번. 다시 말해서 기준선과 전환선이 서로 교차하는 현상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십니까? 오늘의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2466이고 오늘의 전환선이 2480이니까 아직도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죠. 그죠?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교차한 거 이거 아직까지 3번 단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4번 단계는 주가가 구름 밑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거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건 단계가 진행됐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6개 단계 중에서 1, 2, 3, 4, 5, 6번 단계 중에서 1번 주가가 떨어지고 2번 전환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까지는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두 개가 교차하는 거, 기준선과 전환선이 서로 교차하는 건 아직까지 현상이 다르지 않았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주가가 캔들이 후행스팬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직까지 전개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던 거.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던 것이 일단은 하다못해 지수로 봐서는 타진 매도의 기준이 되는데 이거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다릴 수밖에 없죠. 언제 합니까? 이제는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후행스팬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팔 때는 후행스팬을 믿고 팔고 안 팔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타이밍 놓칠 때니까 후행스팬 기준을 무시하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그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다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주가라도 기준선에도 주가가 구름이라도 버티고 반등하기를 현재로 봐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후행스팬은 그래도 지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구름은 두터우니까 그래서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 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정말 천만 다행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안 했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겠고, 그런 거 기다리는 게 지겨워 라고 한다면 어쩝니까? 반등할 때마다 오늘 매도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만은 반등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물량을 어떻게 하라고요? 줄이시라. 그렇죠. 물량을 줄이시라. 가 정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그때는 올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겁니다. 오늘 마니투데이나 한국경제나 딴 방송을 쭉 봤어요. 켜놓고 이놈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라고 했더니
여전히 지금도 저점 매수 떨어지면 사라 이 주장하는 놈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언제 합니까? 바닥에 살라고 생각 안 해요. 언제 삽니까?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와서 확인되면 비싸게 사더라도 buy high 비싸게 산다 얘기야. 대신에 뭘 노려? sell higher. 그죠? 더 비싸게 파는 걸 노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buy로 바라지 않습니다. 왜? buy로 하지만 잘못하면 어떤 결과입니까? sell lower 갈 수 있죠. 싸게 샀지만 더 비싸게 더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한다. buy로 sell high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파는 걸 노린다. 그죠? 그래서 추세를 확인하고 언제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구름 위로 올라가고 확인될 때 그때를 산다는 거니까 지금은 떨어지더라도 이때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지는 않는다. 라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뭐 해외 시장에서 뭐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좋다고 그나마 괜찮았다고 생각하다가 간밤에 제롬 파월의 잭슨 홀 이야기 때문에 나스닥입니다. 그야말로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일부라도 타진 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진즉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은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고 얘는 후행 스팬마저 무너뜨렸으니까 이것도 역시 뭐지? 마찬가지로 타진 매도죠.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잘 되려고 그러면 개수가 좋으려면 예를 들어서 그 나스닥 선물이라도 나스닥 선물이라도 좀 현재 플러스가 되면은 그래도 금요일날 왕창 빠졌으니까 이제 좀 올라가지 않겠냐는 기대감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은 막판에 조금이라도 하락폭을 줄일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조차도 별 볼이 없으니까 내일도 기대하기가 좀 불안불안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뭐 버냉키가 자꾸 버냉키라 그러네. 그 제롬 파월의 발표장이 금리 계속 올릴 거고 내년도에 금리 내릴 생각 없고 높은 금리 수준은 당분간 오랫동안 유지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뭡니까? 얘도 달러대 원화 환율도 크게 올라가고 말았죠. 나스닥 헤드앤드 숄더 패턴 보입니까? 이거로 헤드앤드 숄더가 아니고 그냥 헤드앤드 숄더. 이거 뭐야? 이렇게 이거요. 네이비. 이렇다면 이게 헤드앤드 숄더라면 메이비. 그죠? 메이비. 그러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돼야 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헤드앤드 숄더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의 역 헤드앤드 숄더라고 믿었다가 이게 틀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밀리는 바람에 삼성전자 어디가 그랬죠? 삼성전자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참 그럴싸해 보였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 삼성전자 헤드앤드 숄더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올라갈 거다라고 정말 그럴싸해 보였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게 지금 뭐죠? 이걸 뚫는 바람에, 그죠? 이게 넥라인을 뚫고 밑으로 내려간 바람에 말짱 황이 아닌 거 됐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헤드앤드 숄더가 헤드앤드 숄더라는 쉽게 말해서 이런 패턴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패턴들이 요새 잘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커비드 핸들. 그죠? 그 우리나라의 어떤 유튜버가 그 커비드 핸들이라는 그 패턴을 들고 와가지고 시장에 퍼뜨리는 바람에 한동안 저한테 이거 커비드 핸들 패턴 아니냐, 예? 떨어지다가 상승하다가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들고 막 올라가는 이게 이제 커비드 핸들이에요. 그죠? 커비드 핸들이야. 그래서 내가 보고 이거 이 차트 커비드 핸들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하도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커비드 핸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의 책에는 커비드 핸들이 아주 릴라이블한 패턴으로 나오기 합니다만은 현실에서 커비드 핸들이라는 패턴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요 핸들과 핸들 벽을 넘어서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요 핸들 넘어섰을 때 이만큼의 거리만큼의 가드라는 패턴을 찾기가 오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윌리엄 오닐. 이 윌리엄 오닐의 책에는 커비드 핸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에서 커비드 핸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되는 패턴을 찾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헤드앤드 숄더도 삼성전자 정말 그럴싸할 헤드앤드 숄더 같았는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나스닥 지수가 헤드앤드 숄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거 헤드앤드 숄더라고 괜히 믿고 넥라인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목표치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간 해보니까 어떻게 더라고요? 잘 안 맞더라. 위험하더라. 이게 헤드앤드 숄더겠네. 교과서에는,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는 예를 들어서 샘플로는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잘 안 되더라, 이거죠. 그죠? 잘 안 되더라. 헤드앤드 숄더 잘 안 쳤더라. 그러니까 괜히 이거 헤드앤드 숄더라고, 물론 올라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라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헤드앤드 숄더라고 억지로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해서 뭡니까? 경강부회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억지 해석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 환율 이야기다 말았습니다만은 환율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금리 계속 올릴 거야. 내년도 금리 안 내릴 거야. 그러니까 달러 환율은 1450원까지 갔네요. 그죠? 나감가가 1350원입니다. 1350원 40전입니다. 종가 막 1350원 가까웠으니까. 와, 그죠? 이제 RSI가 이게 RSI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RSI가 보면은 이게 70선인데 밑에서 내려왔으니까 어때요? 여기가 매도 신호였습니다만 다시 올라가 버리면 다시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팔았는데 다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야 되니까 이것도 RSI조차도 잘못됐잖아요. 틀렸잖아요. 맞습니까? 틀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RSI가 매도 신호 나타났을 때 옛날에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안 팔고 버티면 천행으로 수익이 날지 몰라도 이때는 그랬습니다만은 RSI가 매도시로 나타날 때 빠졌고요. RSI가 매도시로 나올 때 이게 빠졌고요. RSI가 매도시로 나올 때 빠졌는데 그때마다 빠졌는데 얘는 이때마다 다 빠져. 이때도 다 RSI가 매도시로 나타날 때마다 빠졌는데 이번에는 예외가 될 거라고, 빠지지 않고 올라갈 거라고, 오늘 다시 올라가서 1450원이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좀 하더라도 RSI가 이렇으니까 좀 빠질 거야 라고 예측했지, 이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죠. 지금요, 어디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은 없어요. 왜 답이 없느냐? 지금 1350원이, 이거 우리 옛날로 돌아가면은 언제적 환율이냐니까 2008년도 환율이래요. 리만 사태 때 환율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옛날로 돌아가면 1350원이 언제적 환율이냐니까. 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 아닙니까? 이거 언제자? 이때 환율이에요, 이때 환율. 네?
리만 사태 있을 때 2008년도 이때 환율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때의 리만 사태 때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해서 하고 지금의 인플레이션, 달러 금리 인상에서 강달러가 되는 현상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마더라도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금리를 올리기가 문제가 아니고 금리를 오히려 내렸고요. 리만 사태 때 금리 내렸잖아요. 그죠? 그 그린스팬이 돈을 왕창 퍼부었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 그린스팬 그 당시에 그린스팬입니다. 알지? 그린스팬 아니군요. 버냉키군요. 네? 버냉키가 달러를 왕창 퍼부었잖아요. 금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금융위기를 낮췄는데 달러를 금리를 내리면서도 금융위기여가지고 세계적으로 불안했으니까 소위 안전자산에 대한 회귀심리가 올라간 거고 지금 안전자산 회귀심리가 아니고 달러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anyway 그 당시에 1600까지 갔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얼마까지 갈지는 I don't know죠. 알 수가 없죠.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뭡니까? 제가 맨날 쓰는 말이 그거죠. 전인미답. 그죠? 앞에 사람이 밟아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눈길을.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 한 1,400원 지난번에 1,300원 넘기기 어려웠으니까 1,300원 근처에서 여기 근처에서 한동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넥스트 레벨이 1,400원쯤 되지 않겠냐 하는 거지. 1,400원 이미 우리 1,450원까지 봤는데 1,400원 가보겠죠. 1,4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시장에서 1,400원은 안 간다 라고 하면 1,400원 가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에이 뭐 1,400원이야 가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꼭 1,400원 가더라. 1,400원 갈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별로 없어요. 위에 없어요. 저항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달러 인덱스도요. 109까지 갔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109 아닙니까? 달러 인덱스는 언제적 109죠? 언제적 109죠? 볼까요? 리만 사태일 때도 달러가 이렇게 강세 아니었어요. 이때가 리만 사태입니다. 이때가. 안 그렇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럼 이때의 달러 인덱스는 지금 달러 인덱스는 언제적 레벨이냐니까 옛날로 돌아간다면 주봉으로 더 안 되네. 더 볼까요? 이게 2000년대 초예요. 2000년대 초에 그 뭡니까? 그 닷컴 바블 있을 때, 그죠? 나스닥, 코스닥 날아갈 때. 이때가 수준이 같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없어요. 전인미답.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과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 달러 인덱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갈 거고, 달러 우리가 원화화들도 위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가봐야 가다가 지금 멈춰야 멈추는가 보다. 유로 1대1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 1대1이 페리티 아닙니까? 페리티. 1대1 페리티 아닙니까? 지금 페리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페리티는 여기 1대1인데 1대1 이하로 좀 내려간 지 오래됐어요. 유가 뭐 그냥 지장이죠. 그죠? 유가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이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매수 매도 신호가 나타나다가 결국은 매도 다시 70백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매도 신호가 다시 나타났고 여기서 매도. 지금 이제 매도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매도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난번 여기도 제가 방금 지웠습니다만 사더라도 매수 신호가 나타나니까 사더라도 조금만 사라 했던 식으로 구름 아래쪽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구름 밑으로 떨어졌으니 얘는 약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격하게 시장에서는 위축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나스닥이건 우리나라의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간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구름 안에서 얘가 왔다리 하다가 구름 밖으로 나가고 후행수편에서 이게 지지를 받고 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렇지 못하고 얘가 왔다리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게 최악입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그래도 후행스팬이 캔들을 만나니까 보이십니까? 후행스팬의 캔들을 만나니까 당분간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며칠 지나고 나면은 알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해피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접어들면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접어들면은 그러니까 아예 그거 되는 거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뭔가 시장의 방향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유로가 처음 시작됐을 때 1달러 당 1유로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1.2 정도 됐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좀 찾아볼게요. 유로가 어디 갔지? 이게 상하이고 이게 원유고 어디 갔지? 유로가 빨리 유로 이거야. 이 유로군요. 네, 유로죠. 이거 월간 차트에서 옛날로 그죠? 여기 있네요. 이게 유로에 월간 1999년부터거든요. 보이십니까? 유로가 처음 출범한 게 1999년 1월 1일부터예요. 1월 1일부터야. 그러니까 이거 월봉이니까 1999년 1월 달부터가 이게 최초가 거래거든요. 그렇죠. 제일 왼쪽에 여기 있죠. 그죠? 그 당시에 유로가 얼마냐니까 대략적으로 그렇죠. 제 기억이 맞네요. 1.2쯤 되네요. 그러니까 1유로가 1.2달러 정도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기초가. 근데 그 당시에 유로를 결정할 때, 이 안에 들어간 유로를 결정하는 한데, 마르크, 프렌치 프랑, 그죠? 프렌치 프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더치 길다, 그죠? 더치 길다,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안 리라, 또 스페인 페세타, 등등등등등,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통화들을 뭉뚱그려가지고, 예를 들어, 마르크 비중 예를 들어 20%, 예? 20%, 프렌치 프랑 비용 15%, 더치 길다 12%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환율에다가 곱해가지고 다 컴바인 해가지고 나온 환율로 유로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작 환율이 1.2 정도 됐는데 1.2로 출발해가지고 그 이후에 빠져가지고 한때 0.82까지 갔죠. 보이십니까? 2000년 10월 달에 0.82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1.6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페리티를 무너뜨리락 말락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로를 1달러가 1유로로 출발한 건 아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1유로가 1달러보다 한 20% 이상 비쌌습니다. 그죠? 옛날에 여기 보시면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1유로가 1달러보다 한 20% 이상 비쌌어요. 그러니까 1유로가 1.2달러 좀 됐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후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현재는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페리티보다도 위에 있던 날이 훨씬 많기도 했죠. 이거는 별로 안 돼요. 과거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 anyway 다시 코스피 지수로 말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문제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우리 변동성 지수를 보는데 그죠? 우리가 여기에
변동성 지수를 보는데, 가 말하기로 이렇게 되면서, 그죠?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RSI 상으로 봐서 매수 신호가 나타난 이후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죠? 이제 기준선마저 무너뜨렸으니까 변동성 지수가 현재 넥스트 타겟은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구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그 다음 이야기고,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을 넘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구름 근처까지는 가보지 않겠냐. 변동성 지수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시장은 현재로 봐서는 딱 우호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우호적이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변동성 지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여기서 저점을 주장하고 매수에 나서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뭡니까? 변동성이 낮을 때가 고점이죠. 주가라고 말하면 고점이죠. 변동성이 최고조 달했을 때 이때가 뭡니까? 바닥이라고요. 그죠? 변동성은 급등하고 있고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극에 달았을 때,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날 때 변동성 지수는 떨어지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올라갈 거다 하는 게 이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반대죠. 그죠? 변동성 지수는 올라갈 거다. 시장의 공포 심리는 올라갈 거다. 따라서 주가는 떨어질 거다. 라고 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전부터 보니까 변동성 지수를 보니까 변동성 지수가 15월 레벨만 하더라도 뭡니까? 싸다 이거. 과거에도 여기도 쌌고 여기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옛날로 돌아가 보니까 뭡니까? 아이고 너무 크게 했네. 변동성 지수를 보니까, 그죠? 변동성 지수가 15m로 갈 때가, 아이고 왜 자꾸 얘기 뜨나? 변동성 지수를 보니까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15 정도 되니까 다 돌아서더라. 이거 다 돌아서더라. 그래서 이때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근거죠. 현재로 봐서는 변동성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 시장의 공포 심리는 커지고 있으니 변동성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다시 떨어지고 시장의 공포 심리가 안정 심리로 소위 시장의 공포감이, 변동성이죠. 변동성 지수가 공포감에서 낙관으로 바뀔 때까지는 이는 바닥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라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저점 매수하는 것만은 하지 마라. 못 파는 걸 어떻게 하겠냐. 기다려봐야지 뭐. 하지만 정답은 오늘이라도 매도하는 게 정답이었고, 그래도 오늘 못 팔았다면 뭐 어쩌겠냐. 그건 할 수 없지. 기다려야지. 소위 최선은 아닙니다만은 차선책이라도 기다릴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안 팔았다고 해서 주가가 바닥의 상황에서 매수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숨 돌리고요. 나머지 뭐 종목 볼 것도 없습니다만은 다 엉망이니까 새로 추천할 종목도 없고, 그러니까 없긴 합니다만은 잠시 종목들 삼성전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꼴을 잠깐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숨 좀 돌리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